에밀리 브론테 폭풍의 언덕. 제 8장. 화창한 6월의 어느 날 아침, 제가 맨 처음 기른 귀여운 아이이자 오랜 언쇼 가문의 혈통을 마지막으로 이어받을 아이가 태어났답니다. 우리가 멀리 떨어진 들판에 나가 건초를 만들라고 바쁘게 일하고 있었을 때 늘 우리의 아침 식사를 날라오던 계집 아이가 1시간이나 일찍 제 이름을 부르면서 풀밭을 건너 새길을 달려왔어요. 아이고, 어쩌면 그리도 훌륭한지. 그 계집애는 헐떡이면서 말했습니다. 그처럼 예쁜 아기는 없을 거야. 하지만 의사가 주인 아씨는 희망이 없다고 했어. 벌써 여러 달째 폐병을 앓고 있다는 거야. 힌들리 서방님께 얘기한 것을 들었는데 주인 아씨는 이제 버틸 기력이 없어서 겨울까지도 가지 못할 거래. 곧 돌아와야 해. 넬리 언니가 그 아이를 키우게 될 거야. 설탕과 우유를 먹이고 밤낮으로 돌봐야 한대. 내가 언니라면 좋겠어. 주인 아씨가 돌아가시고 나면 아기는 아주 언니 아기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일 거 아니야? 그러면 아씨가 정말 위험하신 거야? 저는 갈퀴를 내던지고 모자끈을 매면서 물었어요. 그런가 봐. 그렇지만 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으셔. 그 계집애는 대답하더군요. 마치 아기가 어른이 될 때까지 살아계실 것처럼 말씀하셔. 너무 좋아서 미칠 것만 같아. 그만큼 아기가 훌륭하거든. 내가 아씨라면 절대로 죽지 않을 거야. 케네스 선생님이 뭐라고 하셔도 아기를 보기만 하면 병이 나을 것 같아. 나는 그분이 몹시 못마땅했어. 저 할멈이 천사 같은 아기를 거실에 계시는 서방님께 안고 왔지? 그래, 서방님의 얼굴이 막 환해지려는데 함부로 짓거리는 그 의사 영감이 튀어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언소 씨, 부인이 아직까지 살아서 당신에게 이 아들을 남겨준 것은 하느님의 덕분이오. 부인이 오셨을 때 오래가지는 못하리라고 나는 확신했소. 그리고 지금 같아서는 솔직히 아마 겨울을 넘기지 못할 거요. 그러나 너무 슬퍼하거나 다급히 생각하지는 마시오.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 게다가 그처럼 가냘픈 여자를 택한 당신에게도 잘못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서방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던? 저는 물었어요. 무언가 상소리를 하셨던 것 같아. 하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어. 아기를 보려고 정신이 없었거든. 그렇게 말하고는 그 계집애는 다시 황홀한 듯이 아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 계집애 못지않게 아기 얘기에 열중해 있던 나도 아기가 보고 싶어 부지런히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물론 힌들리 서방님에게는 참 안 된 일이긴 했지만요. 그분에게는 마음속에 소중한 것이 2가지밖에 없었거든요. 부인과 자기 자신 말이에요. 그분은 부인과 자기 자신을 모두 몹시 소중히 여겼지만 더욱이 부인이라면 끔찍이 아껴서 만약 부인이 돌아가신다면 도저히 견뎌내지 못할 것 같았어요. 우리가 워더링 하이츠로 돌아왔을 때 그분은 현관 앞에 서 계셨어요. 그 옆을 지나가면서 제가 아기는 어떠냐고 물었죠. 금방이라도 뛰어다닐 것 같아, 넬리. 그분은 쾌활하게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아씨는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저는 큰 마음을 먹고 물어보았어요. 그따위 의사가. 서방님은 얼굴을 붉히면서 제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프란시스 말이 옳아. 다음 주 이맘때면 완쾌될 거야.
2층으로 가는 거야? 떠들지 않기로 약속한다면 내가 올라가겠다고 프란시스에게 알려주겠어? 도무지 입을 다물려고 하지 않아서 나와버렸거든. 그리고 케네스 선생이 안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도 말해줘. 이 말씀을 언슈아 씨께 전했죠. 그랬더니 아씨는 들뜬 기분으로 명랑하게 대답했어요. 난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 엘렌. 그런데 그이는 2번이나 울면서 나갔어. 그래, 말하지 않기로 약속한다고 말해줘. 그렇다고 그이를 보고 웃지 않겠다는 약속은 아니야. 가엾은 분이었죠. 죽기 일주일 전까지도 명랑한 기분을 잃지 않으셨으니까요. 서방님은 하루하루 나아져 간다고 완고하게 아니 맹렬하게 주장했지요. 케네스 선생님이 병이 그 정도가 되면 자기 약은 소용이 없고 더 이상 치료비를 쓸 필요도 없다고 일러주었을 때 서방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필요 없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집사람은 멀쩡하니까. 이제 당신 치료는 받지 않을 생각이오. 원래 폐병이 아니었소. 열만 있었을 뿐이지. 그리고 열도 없어졌소. 지금은 나만큼 맥박도 느려지고 열도 식었으니까. 서방님은 아씨에게도 같은 이야기를 하셨고 아씨도 그 말씀을 믿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 아씨는 서방님의 어깨에 기대어 앉아 있다가 내일이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한바탕 기침을 했어요. 아주 가벼운 기침이었죠. 서방님은 아씨를 안아 일으키셨어요. 그런데 서방님의 목을 껴안은 아씨의 얼굴이 달라지더니 그만 돌아가시고 말았답니다. 그 계집애의 예상대로 아기 헤어트는 전적으로 저한테 맡겨졌죠. 언쇼 서방님은 아기가 건강하고 울지만 않으면 만족해 하셨어요. 그러나 당신 자신은 자포자기 하셨죠. 그분의 슬픔은 울고불고 하는 따위의 것이 아니었어요. 울지도 않으셨고 기도를 드리지도 않으셨죠. 저주하고 반항하고 하느님이고 인간이고 다 미워하고 멋대로 방탕하게 지냈어요. 하인들로서는 그분의 포악하고 옳지 못한 행동을 오래 견딜 수가 없었답니다. 얼마 되지 않아 그 집에 붙어 있는 사람은 조셉과 저 두 사람뿐이었죠. 저는 제가 맡은 아기를 버리고 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게다가 저는 서방님의 수양누이여서 남보다는 그분의 행동을 쉽게 용서할 수 있었던 거죠. 조셉은 남아서 소작인들과 일꾼들에게 우쭐거렸어요. 고약한 일들이 벌어지는 곳에서 잔소리를 하는 것이 천직인 사람이었으니까요. 주인의 고약한 행실이나 나쁜 친구들이 캐서린 아가씨와 히스클리프에게는 좋은 본보기가 되었죠. 히스클리프에 대한 그의 학대란 성인도 악마로 만들기에 족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그 무렵 그 아이는 마치 악마라도 씌인 듯 했어요. 그 아이는 힌들리 서방님이 구할 길 없이 타락해 가는 것을 보고 좋아했지요. 그리고 날로 점점 더 음흉스럽고 영악해지는 것이 눈에 보였답니다. 그때 집안이 얼마나 지긋지긋했는지 이루 다 말할 수도 없어요. 부목사님도 오시지 않게 되고 마침내는 점잖은 사람치고 우리를 가까이 하는 이가 없었어요. 에드가 린튼 도련님이 캐시 아가씨에게 놀러 오는 게 예외라면 예외였죠. 15살이 되자 캐시 아가씨는 그 고장의 여왕과도 같았어요. 대적할 만한 상대가 없던 터라 아가씨는 거만한 고집쟁이가 되었답니다. 제가 그 오만을 누르려다가 자주 아가씨의 화를 도두기도 했죠.
그러나 아가씨는 저를 싫어하지는 않았어요. 아가씨에게는 이상하리만큼 옛 친구에게 한결같은 데가 있었죠. 히스클리프조차 변함없이 아가씨의 애정을 차지했을 정도니까요. 린튼 도련님은 그렇게 월등하면서도 그만큼 캐시 아가씨의 마음을 끌기는 어려웠어요. 린튼 도련님은 저의 전 주인으로 벽난로 위에 걸려있는 것이 그분의 초상화랍니다. 원래는 한쪽 벽 옆에 걸려 있었고 또 한쪽에는 부인의 조상이 걸려 있었는데 부인의 조상화는 내렸죠. 걸려 있었더라면 어떻게 생긴 분인지 좀 알 수 있었을 것을. 저것은 잘 보이세요? 딘 부인이 촛불을 들어주었다. 덕분에 워더링 하이츠에 있는 젊은 과부와 몹시 닮은 부드러우면서도 표정이 그보다 더 차분하고 귀염성 있는 얼굴을 알아볼 수 있었다. 옅은 빛깔의 긴 머리카락이 관자놀이 위에서 약간 곱실거리고 눈은 크고 진지했으며 모습은 거의 지나칠 정도로 우아했다. 이 사람이라면 캐서린 언쇼가 어릴 적 친구인 히스클리프를 잊어버린 것도 무리는 아닌 것 같았다. 그러나 마음이 그 모습처럼 고운 사람이었다면 내가 상상하는 캐서린 언쇼를 어떻게 좋아할 수 있었는지 이상하게만 생각되었다. 마음에 아주 쏙 드는 초상인데 나는 가정부에게 말했다. 꼭 닮은 거요? 네, 그래요. 활기가 있을 때는 더 좋았죠. 이것이 그분의 평소 얼굴이긴 하지만 대체로 활기가 없는 분이었어요. 캐서린 아가씨는 린튼 씨 댁에서 5주일을 지낸 뒤로는 그 집 사람들과 교제를 계속했어요. 게다가 그 집 사람들이 있는 데서는 거친 면을 보이고 싶지 않았고 한결같이 예의 바른 사람들 앞에서 무례하게 구는 것은 창피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교묘하게 처신해서 자기도 모르게 린튼 부부를 속였던 거죠. 이사벨라 아가씨를 탐복하게 했고 그 오빠의 마음을 전적으로 사로잡았죠. 이렇게 그 남매의 호감을 산 것은 처음부터 아가씨에게는 기쁜 일이었어요. 아가씨는 꼭 누구를 속일 생각은 없었지만 차차 이중인격을 갖게 되었죠. 그 집에서는 히스클리프를 야비한 어린 악마니 짐승만도 못하다느니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던 터라 그녀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조심했답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와서는 얌전한 채 해봤자 비웃음만 살 뿐이고 방종한 성질을 억제한댔자 신임을 얻거나 칭찬을 받을 것도 아니어서 그러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는 듯 했어요. 에드가 도련님은 공공연하게 워더링 하이츠를 방문할 용기는 좀처럼 내지 못했죠. 도련님은 언쇼 서방님에 대한 악평에 겁을 집어먹고 만나는 것도 피했어요. 그러나 도련님이 찾아오면 우리로서는 되도록 예의 바르게 대접했답니다. 서방님 자신도 왜 그가 왔는지 알기 때문에 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피했으며 만일 의젓하게 행동할 수 없을 것 같으면 자리를 비켜주었죠. 에드가 도련님이 찾아온 것을 캐서린 아가씨는 싫어했던 것 같아요. 아가씨는 수완도 없었고 아양을 떠는 일도 없었으며 분명 에드가 도련님과 히스클리프가 만나는 것도 좋아하지 않았으니까요. 히스클리프가 린튼 도련님 앞에서 경멸감을 표시할 때에도 본인이 없는 데서 하는 것처럼 맞장구를 칠 수가 없었고 린튼 도련님이 히스클리프에 대한 혐오나 반감을 보일 때도 어릴 적 친구들을 깎아내리는 것을 아무렇지 않은 듯 들어 넘길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아가씨가 어쩔 줄 몰라 하거나 말 못할 괴로움을 겪는 것을 보고 웃은 적도 많았답니다.
저한테 조롱받는 것이 싫어서 아가씨는 숨기려고도 했지만 잘 되지 않았죠. 이렇게 말하면 제가 성미 고약한 사람처럼 들리겠지만 정말이지 아가씨는 너무 자존심이 강해서 더 겸손해지기 전에는 난처해하는 것을 보고도 가엾게 생각할 수가 없었던 거랍니다. 하지만 아가씨도 마침내는 제게 고백하고 다 털어놓았지요. 의논의 상대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으니까요. 어느 날 오후 힌들리 서방님이 밖에 나가고 없었어요. 히스클리프는 그 틈을 타서 일을 쉬기로 했죠. 그때가 아마 16살쯤 됐던 것 같은데 얼굴이 추한 것도 아니고 머리가 나쁘지도 않으면서 고약한 인상을 주려고 일부러 성질이나 모습을 꾸몄어요. 그러나 지금 그에게는 전혀 그러한 흔적이 남아있지 않죠. 첫째로 어릴 적에 받았던 교육의 혜택을 그때 이미 잃어버리고 있었던 거지요. 아침 일찍 시작해서 저녁 늦게 끝나는 끊임없는 고된 일이 한때 그가 가졌던 지식욕과 책이나 학문에 대한 애정을 다 없애버렸죠. 언쇼 어르신의 귀염으로 갖게 되었던 어릴 적의 우월함도 사라져 버렸답니다. 오랫동안 공부면에서 캐서린 아가씨에게 지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져버리고 입 밖에는 내지 않았지만 사무치는 후회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불가피하게 그전 수준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아무리 그를 향상시키려고 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자 용모까지 정신적인 타락과 보조를 같이 하여 걸음걸이도 단정치 못해지고 얼굴도 비열해졌지요. 타고난 무뚝뚝한 성품이 과장이 되어서 거의 바보처럼 지나치게 부침성 없는 침울한 성격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리고 많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존경보다는 차라리 미움을 품게 하는데 이상한 쾌감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히스클리프가 한가한 시간이면 캐서린 아가씨와 그는 여전히 변함없는 친구였어요. 그러나 말로 아가씨를 좋아한다고 표현하지는 않게 되었고 아가씨가 수줍은 듯 그를 어루만지거나 하면 자기한테 무턱대고 그러한 애정 표현을 해도 보람없는 일일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라도 한 듯이 화를 내고 의아해하면서 피하는 것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날 오후에도 히스클리프는 거실에 들어와서 그날은 아무 일도 하지 않을 작정이라고 선언했죠. 그때 저는 캐시 아가씨가 옷 입는 것을 거들고 있었어요. 아가씨는 그가 일을 쉰다고는 짐작도 못하고 그날 거실은 자기 차지라고 생각하고서 에드가 도련님에게 오빠가 없다는 것을 알린 다음 그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지요. 캐시, 너 오늘 오후에 바빠? 어디 가려고? 히스클리프는 물었어요. 아니, 비가 오는데. 아가씨는 말했어요. 그런데 왜 실크 드레스를 입는 거야? 아무도 여기 오지 않겠지? 그는 말했어요. 내가 알기로는 없는데. 너는 들에가 있어야지, 히스클리프. 점심때가 지난 지도 1시간이나 됐어. 나는 나간 줄 알았지. 아가씨는 말을 더듬거렸어요. 힌들리가 붙어있지 않은 적이 별로 없잖아. 오늘은 일 그만두고 너랑 있을 테야. 아, 그렇지만 조셉이 일러줄걸? 일하러 가는 게 좋을 거야. 아가씨는 말했어요. 조셉은 페니스턴 절벽 쪽에서 석회를 싣고 있어. 어두워져야 일이 끝날 테니 알게 뭐야. 그렇게 말하면서 그는 불 있는 대로 걸어가서 앉았어요. 캐서린 아가씨는 잠시 미간을 찌푸리면서 생각에 잠겼어요. 아가씨는 오빠가 없는 틈을 타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방해되는 일이 없게 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이사벨라와 에드가 린튼이 오늘 오후에 온다고 했어. 아가씨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말했어요. 비가 와서 올 것 같진 않지만 올지도 몰라. 만약 온다면 네가 빈둥거린다고 꾸지람을 들을 염려가 있지. 엘렌에게 네가 바쁘다고 하라고 시켜, 캐시. 그는 고집을 부렸어요. 그 형편없이 어수룩한 친구들 때문에 날 내쫓지는 마. 나는 때로는 불평이 터져나올 것 같은 때가 있어. 그 따위들이 하고 말이야. 하지만 그만두겠어. 그들이 어떻다는 거야? 캐서린 아가씨는 난처한 얼굴로 노려보면서 외쳤어요. 아, 참 넬리! 아가씨는 내 손에서 머리를 빼내면서 성마르게 외쳤어요. 그렇게 머리를 빗으면 고스머리가 풀린단 말이야. 됐어. 그냥 더. 넌 뭘 불평하려 했다는 거야, 히스클리프?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저 벽에 걸린 달력을 보란 말이야. 그는 창가에 가까이 틀에 넣어 걸려있는 종이장을 가리키면서 말을 이었어요. 저 십자 표시는 네가 린튼 내 남매와 함께 보낸 밤이고 점 찍은 건 나와 함께 보낸 밤이야. 알겠어? 내가 매일 표시한 거야. 어리석기도 하지. 내가 그런 걸 마음에 둘 줄 알고? 캐서린 아가씨는 뾰루퉁한 어조로 대꾸했어요. 그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내가 마음에 두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한 거야. 히스클리프는 말했어요. 그래,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앉아 있어야 한단 말이야? 아가씨는 점점 더 화가 나서 따지고 들었어요. 그러는 게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나를 즐겁게 하려고 무슨 얘기를 하든 무슨 짓을 하든 너는 벙어리나 어린애 같아. 내가 너무 말이 없다거나 나하고 같이 있는 게 싫다는 말 여태껏 한 적이 없잖아, 캐시. 히스클리프는 매우 흥분하여 소리쳤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람하고도 상대가 되는 줄 아나 봐. 아가씨는 투덜거렸어요. 히스클리프가 일어섰지만 아가씨는 더 이상 자기 감정을 이야기할 시간이 없었어요. 자갈길을 지나오는 말발굽 소리가 들리더니 곧이어 린튼 도련님이 조용히 노크를 하고 뜻밖의 부름을 받은 기쁨에 싱글벙글하는 얼굴로 들어섰기 때문이죠. 한쪽은 들어서고 한쪽은 나가는데 틀림없이 캐서린 아가씨는 그 두 친구 사이의 차이를 눈치챘을 거예요. 두 사람의 대조는 황량한 언덕배기 탄광지대를 본 다음에 아름답고 기름진 골짜기에 들어서는 것과도 같았거든요. 게다가 에드가 도련님은 듣기 좋은 음성으로 나직하게 말했고 그 말투가 주인님 같은 도시 사람들과 같았지요. 즉, 이 지방 사람들처럼 거친 게 아니라 한결 더 부드러운 말투였어요. 너무 빨리 왔나? 도련님은 저를 흘낏 보면서 말했어요. 저는 접시를 닫고 찬장 저쪽 끝에 달린 몇 개의 서랍을 치우기 시작하려던 참이었죠. 아니에요. 캐서린 아가씨는 대답했어요. 거기서 뭘 하고 있어, 넬리? 일하고 있어요, 아가씨. 하고 저는 대답했지요. 힌들리 서방님이 린튼 도련님이 슬쩍 찾아오거든 언제든지 두 사람 옆에 있어달라고 지시했었거든요. 아가씨는 제 뒤에 와서 토라진 듯이 속삭였습니다. 행주 가지고 가. 손님이 오셨을 때 하녀가 그 앞에서 닦고 청소하는 건 예의가 아니야. 서방님이 계시지 않아 마침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일부러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분이 계시는 데서 이런 일로 수선 떨고 있으면 싫어하셔서요. 하지만 에드거 도련님은 봐주시겠죠.
나 있는 데서 수선 떠는 것은 나도 싫어해. 손님에게 대답할 틈을 주지 않고 아가씨는 재빨리 말했어요. 히스클리프와 말다툼을 한 뒤라 그때까지도 진정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캐서린 아가씨. 하고 말하고는 저는 다시 일에 열중했어요. 아가씨는 에드가 도련님에게 보이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내 손에서 행주를 빼앗고 매우 밉살스러운 듯이 내 팔을 지그시 비틀면서 꼬집더군요. 제가 아가씨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이따금 그녀의 허영심을 꺾는 걸 즐겼지요. 게다가 몹시 아파서 저는 벌떡 일어서면서 아우성을 쳤어요. 아니 아가씨, 너무 심하지 않아요? 나를 꼬집을 권리는 없어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손도 안 댔어, 이 거짓말쟁이. 아가씨는 다시 저를 꼬집고 싶어서 손가락을 꼼지락거렸고 귓볼까지 새빨개져서는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원래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화가 나면 언제나 얼굴 전체가 새빨개지는 사람이었죠. 그럼 이건 뭐죠? 저는 반박하기 위한 증거로 시퍼렇게 멍든 팔을 내보였어요. 아가씨는 발을 구르고 잠시 머뭇거리더니 사나운 성미를 주체 못하고 두 눈에 눈물이 나도록 매섭게 제 뺨을 때리더군요. 캐서린, 이봐요, 캐서린. 린튼 도련님은 자신의 애인이 거짓말과 폭행이라는 이중의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보고 몹시 놀라서 끼어들었어요. 이 방에서 나가, 엘렌. 아가씨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거듭 말했어요. 어디나 저를 따라다니고 그때도 제 옆에 앉아있던 아기 헤어튼이 제 눈물을 보고 따라 울기 시작했어요. 나쁜 캐시 고모 하고 흐느끼면서 투덜댔죠. 그것을 듣자 아가씨는 그 불쌍한 아이에게 분풀이를 하는 거였어요. 아기의 어깨를 붙잡더니 파랗게 질릴 때까지 흔들었어요. 에드가 도련님도 아기를 구하려고 별 생각 없이 아가씨의 손을 붙잡았어요. 그러자 아가씨는 한쪽 손을 비틀어 뿌리치고는 놀란 그 소년의 뺨을 장난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호되게 후려갈겼어요. 도련님은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섰어요. 저는 헤어튼을 안고 부엌으로 데려갔지만 통로의 문은 그대로 열어두었어요. 두 사람이 싸움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보고 싶었으니까요. 모욕당한 손님은 파랗게 질리고 입술을 떨면서 모자를 놓아둔 곳으로 갔어요. 잘한다. 제대로나 알고 돌아가지. 아가씨의 본성을 구경시켜 준 것도 친절이지 뭐야.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어딜 가는 거예요? 캐서린 아가씨는 문간으로 다가서면서 다급히 물었어요. 도련님은 옆으로 비켜 지나가려고 했어요. 가면 안 돼요. 아가씨는 힘주어 소리쳤어요. 돌아가야겠어. 돌아가야겠다고. 도련님은 가라앉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안 돼요. 아직은 안 돼요. 에드거 린튼, 앉아요. 그 기분으로는 가게 하지 않겠어요. 그럼 내가 밤새도록 괴로울 테니까. 당신 때문에 괴로워하고 싶지 않아요. 하고 아가씨는 문의 손잡이를 잡고 고집을 부렸어요. 당신이 나를 때렸는데도 그냥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린튼 도련님은 물었어요. 캐서린 아가씨는 잠자코 있었어요. 나는 당신이 무서워졌고 당신 때문에 부끄러워졌어. 그는 말을 계속했어요. 이제 다시 오진 않겠어. 아가씨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리기 시작했고 곧이어 눈꺼풀도 깜빡거리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당신은 일부러 거짓말을 했어. 도련님은 말했어요.
아니에요. 아가씨는 겨우 입을 떼면서 소리쳤어요. 난 아무것도 일부러 한 것 없어요. 자, 갈 테면 가요. 가란 말이야. 그럼 난 울 거야. 병이 나도록 울 거야. 아가씨는 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정말로 울기 시작했어요. 에드가 도련님은 결심을 굽히지 않고 안뜰까지 나갔다가 거기서 머뭇거렸어요. 저는 그 용기를 북돋워 주기로 결심했죠. 아가씨는 지독히도 제멋대로예요. 저는 큰 소리로 말했어요. 그렇게 버릇없는 사람은 없어요. 말을 타고 돌아가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려고 아프다느니 뭐니 할 테니까요. 그 마음 약한 청년은 곁눈질로 창을 들여다보더군요. 고양이가 반쯤 죽여놓은 생쥐나 반쯤 먹다가 둔 새를 두고 가기 어려운 것처럼 그도 그냥 가버리기가 어려운 모양이었어요. 아, 그렇다면 할 수 없지. 저는 생각했어요. 아군을 짊어지고 파멸로 뛰어드는 거지. 과연 그대로였답니다. 도련님은 갑자기 돌아서더니 바삐 거실로 다시 들어가서 문을 닫아버렸어요. 잠시 뒤에 제가 서방님이 엉망으로 취해서 돌아오셔서 언제 소란을 피울지 모른다고 정말 취하면 대개 그랬거든요. 알려주러 들어갔더니 두 사람은 싸움을 해서 도리어 사이가 좋아져 있었어요. 소년 소녀다운 표면적인 수줍음을 깨뜨리고 친구라는 탈도 벗어버리고 서로 사랑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을 뿐이었지요. 힌들리 서방님이 돌아왔다는 말을 듣고 린튼 도련님은 급히 말 있는 대로 달려갔고 캐서린 아가씨도 급히 자기 방으로 도망쳐 갔어요. 저는 아기 헤어튼을 숨기고 서방님의 새총에서 총알을 뽑아버렸어요. 그분은 미친 듯이 흥분하면 새총 만지기를 좋아했고 거슬리거나 심지어는 지나치게 주의를 끄는 사람이라도 있으면 누구에게라도 총을 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총을 쏘더라도 피해가 없도록 총알을 빼버리기로 한 것이죠.